진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 서울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과 부의 상징들로 가득 찼다. 샹들리에의 눈부신 빛이 융단처럼 깔린 어둠을 밀어내고 재계 거물들과 정치인 셀러브리티들이 나누는 나직한 담소는 교양하게 서곡처럼 울려 퍼졌다. 공기 중에는 성공의 향기와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떠다녔다. 이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는 진성그룹의 젊은 총수 이강민이 서 있었다. 그는 제왕처럼 자신의 왕국을 굽어보았다. 이강민은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위스키 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오만함과 권태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말 한마디, 눈짓 하나에 수천억 원의 계약이 오가고 누군가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했다. 그는 이 권력을 즐겼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시선은 사업 파트너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그의 아내 윤서연. 그녀는 홀의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우아한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선을 감쌌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는 백조의 목처럼 고고했다. 그녀는 완벽한 안주인이었다. 유력 인사의 부인들에게 상냥하게 미소 짓고 적절한 대화를 나누며 이강민의 아내로서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강민은 알았다. 저 미소 뒤에 숨겨진 얼음 같은 무관심을. 강민의 시선이 홀의 반대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늘 밤에 진짜 주인공 한유라가 서 있었다. 떠오르는 신진 디자이너라는 명목으로 이 자리에 초대된 그녀는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야망과 욕망으로 불타올랐고 노골적으로 강민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화려한 무대의 다음 주인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강민은 그녀의 그 대담함에 매료되었다. 다시 윤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강민과 유라가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함. 저것이 강민을 가장 참을 수 없게 만드는 태도였다. 그의 성공, 그의 분노, 심지어 그의 외도조차도 그녀의 내면에 어떠한 파문도 일으키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모멸감을 느꼈다. 그들의 결혼은 정략이었다. 강민의 진순과 서연의 집안이 소유한 작은 부품 회사를 합병하기 위한 수단. 강민은 처음부터 이 결혼에 어떤 감정적인 기대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최소한 아내로서의 복종과 존경을 기대했다. 윤서연은 순종했지만 존경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의무를 다했지만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는 강민의 오만함에 상처를 냈다. 한유라는 달랐다. 그녀는 강민을 원했고 그를 숭배했으며 그의 권력 앞에서 기꺼이 무릎 꿇어 었다. 그녀는 강민이 원하는 모든 반응을 보여주었다. 열정, 질투, 소유욕. 유라와 함께 있을 때 강민은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강력한 존재임을 느꼈다. 이제 이 지루하고 위선적인 연극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그는 결심했다. 강민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밴드의 음악이 멈추고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진성그룹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이어졌다. 하객들은 예의 바른 박수를 보냈다. 서연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박수를 치고 있었다. 연설이 중반쯤 이어졌을 때 강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 홀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는 천천히 윤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중대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지만 그것뿐이었다. 저는 저의 아내 윤서연 씨와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폭탄이 터졌다. 호라는 순간적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충격적인 선언을 한 총수와 그의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한유라의 입가에 미묘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강민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림이 없었다. 우리의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불행한 이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단 한순간의 동정이나 예의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통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아내에게 가하는 공개적인 능욕이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한유라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저에게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저의 새로운 행복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한유라는 당당하게 걸어나와 강민의 곁에 섰다. 그녀는 마치 여왕이라도 된 듯 하객들을 굽어보며 강민의 팔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완벽한 배신의 그림이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윤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그녀가 울부짖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최소한 쓰러지기라도 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것이 이 굴욕적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기대를 철저히 배반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홀 안을 울렸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고 침착했다. 그녀는 무대 위 자신을 배신한 남편과 그의 정부를 바라보았다. 강민은 그녀의 눈에서 경멸이나 원망이라도 읽어내길 바랐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오직 차가운 얼음뿐이었다. 서연은 마이크도 없이 하지만 홀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단 한마디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의 재산에 대해, 위자료에 대해, 혹은 그들의 관계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내린 결정을 수락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홀의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녀의 등을 쫓았지만 그녀는 어느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 굴욕의 현장을 당당하게 마치 승리자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그 모습은 강민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강민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다. 그는 서연이 매달리고 애원하고 최소한 분노라도 터뜨리길 바랐다. 그래야만 자신이 이긴 것이 되고 자신의 선택이 정당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 무서운 침착함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마치 자신이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패배감을 느꼈다. 한유라가 강민의 팔을 더 꽉 잡았다. 그녀는 불안감을 감추려 애썼다. 자기야, 잘했어. 우린 이제 행복해질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강민을 현실로 돌려놓았다. 강민은 애써 혼란스러움을 감추고 유라의 손을 마주 잡았다. 물론이지,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거야. 그는 하객들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며 파티의 재개를 선언했다. 하지만 파티의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사람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흩어졌지만 그들의 대화 주제는 오직 하나, 이강민 회장의 충격적인 발표와 윤서연의 기이한 반응뿐이었다.
강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윤서연이 자신의 승리를 망쳐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그 오만한 침묵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한편 윤서연은 호텔의 거대한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비서가 공손하게 뒷문을 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고 호텔의 화려한 불빛이 멀어지자 서연은 비로소 굳었던 표정을 풀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도 날카로운 결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내어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 강민은 그녀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틀렸다. 서연은 그의 외도를, 그의 오만함을 그리고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버려줄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강민이 자신에게 준 가장 큰 굴욕은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가장 완벽한 자유를 선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진성그룹의 윤서연이 아니었다. 강민은 파티가 끝난 후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한유라가 그의 팔에 매달려 승리감에 도취된 목소리로 제잘거렸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네 자기야. 그 여자 물건들은 언제 다 치울 거야. 강민은 대답 없이 위스키를 따랐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서연의 마지막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그 텅 빈 눈동자, 그는 유라의 제잘거림이 갑자기 소음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것이 과연 이것이었는지 잠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물론이다. 그는 한유라의 열정을 원했고 지루한 결혼 생활에서의 해방을 원했다. 윤서연의 반응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차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여자였다. 그녀의 집안은 이미 오래전에 몰락했고 진숭의 지분도 없었다. 강민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윤서연은 곧 현실을 깨닫고 돈을 요구하러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는 그녀의 그 고고한 자존심을 돈으로 마음껏 짓밟아줄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부로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한유라를 끌어안고 그녀의 입술을 거칠게 탐했다. 그는 이 승리를 만끽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은 변호사팀을 소집했다. 그는 윤서연에게 가능한 한 최소한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변호사는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회장님, 윤서연 여사님께서 어젯밤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사님께서는 어떠한 재산 분할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이미 보내왔습니다. 강민은 어이가 없었다.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고 그녀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 걸까? 그녀가 자신을 떠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일지도 모른다. 찾아내. 어디서 뭘 하든 당장 내 앞에 데려와. 그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을 그는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윤서연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가 머물던 친정집은 비어 있었고 그녀의 친구나 지인들 중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대한민국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강민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그 침묵이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음을, 그것이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음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강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다. 윤서연이 사라진 지 꼬박 사흘이 지났다. 그녀가 감히 자신을 무시하고 잠적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지경이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보안팀을 동원해 그녀의 행방을 쫓았다. 신용카드 내역 통신 기록 공항 출입국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그 굴욕적인 파티가 끝난 직후 호텔을 빠져나가는 모습뿐이었다. 아직도 못 찾았나. 강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안팀장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재떨이만 가득 차 있었다. 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윤서연 여사님께서는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이 깨끗합니다. 강민은 재떨이를 벽에 집어 던졌다. 무능한 놈들, 대한민국 땅에서 여자 하나를 못 찾아내. 그의 분노는 사실 그녀를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한유라는 이런 강민의 불안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찰싹붙어 위로하는 척하며 그의 분노를 부채질했다. 자기야, 그 여자 너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돈 떨어지면 기어 나오게 돼 있어. 자기가 무서워서 숨은 거라니까. 그녀는 강민의 귀에 달콤한 독을 속삭였다. 그녀는 서연이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사라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 역시 서연의 이 완벽한 증발이 어딘지 모르게 불길하다고 느꼈다. 바로 그때 강민의 집무실에 설치된 대형 TV 화면에서 긴급 속보 자막이 떠올랐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강원도 동해안의 험준한 해안 절벽. 굽이치는 도로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뚫고 수십 미터 아래 바다로 추락했다는 소식이었다. 앵커는 비극적인 소식을 전한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고 차량은 암초에 부딪힌 후 화재에 휩싸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소되었다. 강민은 처음에는 그저 흔한 교통사고 뉴스라고 생각하며 짜증스럽게 채널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앵커의 다음 말이 그의 손을 멈추게 만들었다. 사고 차량의 소유주는 진성그룹 이강민 회장의 부인 윤서연 여사로 확인되었습니다. 강민의 뇌가 순간적으로 정지했다. 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막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공포가 아닌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기쁨으로 번뜩였다. 현장은 참혹했다. 해경과 구조대가 현장에 급파되었지만 차량은 이미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였다. 불길이 너무 거세어 내부는 완전히 소실되었다. 운전석에서는 심하게 훼손된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다. 신원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차량 내부에서 불에 타고 남은 서연의 개인 소지품 몇 점이 발견되었다. 그녀의 이니셜이 새겨진 지갑의 금속 장식, 그리고 그녀가 항상 지니고 다니던 작은 펜던트였다. 이강민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비통한 남편의 가면을 써야 했다. 헬기를 타고 도착한 사고 현장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부서진 가드레일 절벽 아래에서 여전히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 그리고 거친 파도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울부짖었다. 그는 차마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가 그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로서는 운전 미숙이나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조사 중입니다. 강민은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충격불신, 그리고 아주 희미하고도 병적인 안도감. 그는 자신이 괴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다. 윤서연이 죽었다. 이제 지저분한 이혼 소송도, 재산 분할 문제도, 자신을 무시하던 그녀의 그 차가운 눈빛도 모두 사라졌다. 그는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것이다. 운명이 그의 편을 들어준 것만 같았다. 그는 얼굴을 감싸쥐고 괴로운 듯 어깨를 떨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현장에 어떻게 알았는지 몰려든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비운의 총수 아내의 비극적 죽음 앞에 오열하다.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는 이 비극을 자신의 이미지 쇄신에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냉정한 계산까지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냉혹함에 스스로 놀랐지만 동시에 그것이 바로 자신이 진숭을 이끄는 방식이라고 합리화했다. 경찰 조사는 싱겁게 끝났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운전 미숙 혹은 남편과의 불화로 인한 충동적 선택. 언론은 후자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강민이 파티에서 공공연하게 이혼을 선언한 사실이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흘러나갔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강민은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비정한 남편이라는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하지만 진숭그룹의 막강한 홍보팀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들은 사실 이혼은 윤서연 여사가 먼저 요구한 것이며 이 회장은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거짓 정보와 함께 서연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조작된 의료 기록을 언론에 흘렸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대중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원했고 진숭이 제공한 이야기는 강민을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강민은 이 더러운 여론전의 중심에서 자신의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서울의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한유라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자기야, 너무 끔찍해. 서연 씨가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흥분이 더 많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강민을 위로하며 집 안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마치 원래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안주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장례식은 신속하고 간소하게 치러졌다. 시신의 훼손이 너무 심해 DNA 검사 결과가 필요했지만 정황 증거가 너무도 명백했다. 강민은 가장 비싼 관을 선택했고 가장 화려한 장례식장을 꾸몄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혹은 마지막 과시라고 생각했다. 그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았고 한유라는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켰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차기 안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한유라는 본격적으로 저택을 차지했다. 그녀는 윤서연이 사용하던 드레스룸의 모든 물건을 내다 버리라고 지시했다. 이 집은 이제 새 주인을 맞이해야 해. 과거의 우울한 흔적 따위는 다 지워버려. 그녀는 하인들에게 명령하며 자신의 화려한 옷과 보석들로 그 공간을 채워나갔다. 그녀는 윤서연의 죽음이 자신에게 가져다줄 부와 명예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다. 한유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의 저택을 자신의 취향대로 바꾸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숭그룹의 공식 행사에 강민의 파트너 자격으로 당당히 참석하기 시작했다. 아직 서연의 죽음의 온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이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노골적인 행보는 재계의 가십거리가 되었지만 강민은 그녀를 제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이제 곧 내 생일인데 진숭 백화점 VVIP 파티를 열어줘. 내가 직접 호스트가 될 거야. 유라는 강민의 무릎에 앉아 애교 섞인 목소리로 졸랐다. 강민은 잠시 망설였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유라의 유혹적인 눈빛에 이내 굴복했다. 좋아.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지.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유라의 욕망에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다. 진숭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강민의 신속한 대응과 비극을 딛고 경영에 매진하겠다는 공식 성명 발표로 곧 안정세를 되찾았다. 세상은 재벌 총수의 아내가 겪은 비극에 잠시 안타까워했지만 곧 새로운 스캔들과 뉴스에 묻혀 잊혀갔다. 강민은 공식적으로 호라비가 되었고
한유라와의 관계를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다. 모든 것이 강민과 유라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강민은 윤서연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녀의 책상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무심코 그것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그녀의 결혼 생활처럼. 그는 알 수 없는 불쾌감에 일기장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또다시 모욕감을 느꼈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무시한 것이다. 한편 지구 반대편 스위스의 한적한 호숫가 별장. 짙은 갈색 머리로 염색하고 세련된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한 여자가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자신의 사고 소식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윤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소피아 윤이라는 새로운 신분과 함께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두려움 대신 차가운 만족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천천히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스크린 속에서 슬픔을 연기하는 이강민의 위선적인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그 옆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한유라의 모습도 보였다. 서연은, 아니 소피아는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이제 막 1막이 끝났을 뿐이야, 이강민. 그녀는 나직이 읊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죽음은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그녀는 수년간 강민의 감시망 밖에서 비밀리에 자산을 축적하고 해외 법인을 설립해왔다. 그녀는 강민이 자신을 버릴 날을 알고 있었고 그날을 자신의 해방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사고 차량에 있던 시신은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 신원을 포기한 불치병 말기 환자였고 모든 증거는 그녀의 충실한 조력자가 완벽하게 조작했다. 그녀는 강민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기 전에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는 쪽을 택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였다. 자신을 짓밟고 모욕한 대가.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했던 진숭그룹 전체에 대한 복수. 그녀는 강민이 자신의 부재가 진숭에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기를 기다렸다. 그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버린 아내가 사실은 진숭을 지탱하던 숨겨진 기둥이었음을, 그리고 그 기둥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소피아는 스크린을 껐다. 그녀의 앞에는 진숭그룹의 내부 재무제표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비밀 프로젝트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강민의 아내로 살면서 단순한 안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숭의 모든 약점과 강점을 꿰뚫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강민이 모르는 그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음 단계 계획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소피아 윤은 자신의 조력자인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변호사이자 자산관리사였다. 마이클 진숭의 해외 비자금 내역은 확보됐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마이클은 모니터를 보며 보고했다. 물론입니다, 보스. 이강민 회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조성한 자금이 상당합니다. 윤 여사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루트 덕분이죠.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지금 터뜨리면 강민은 무너지겠지만 진숭 전체가 위험해져요. 제 목표는 진숭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되찾는 겁니다. 그녀는 진숭이 아버지 세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회사임을 잊지 않고 있었다. 강민의 아버지가 그것을 빼앗다시피 합병한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 복수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금으로 인해 발생할 법적 문제들을 모두 처리했다. 윤서연 명의의 모든 자산은 사망 전 비밀리에 설립한 재단으로 이전되었고 이 재단은 다시 소피아 윤이 운영하는 SY 글로벌의 소유가 되었다. 강민은
그녀가 한 푼도 없이 쫓겨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진숭의 핵심 기술력과 해외 자산의 상당 부분을 이미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빈 껍데기를 안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 뿐이었다. 이강민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거대한 체스판의 말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제 그 체스판을 움직이는 플레이어는 바로 윤서연 아니 소피아 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발판 삼아 자유를 얻었고 이제 복수를 위한 칼을 갈기 시작했다. 강민이 후회와 절망으로 무너져 내릴 그날까지 그녀의 게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완벽한 복수를 위해 축배를 들었다. 윤서연의 장례가 끝나고 진성그룹의 거대한 저택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다. 한유라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집안의 모든 것을 자신의 취향대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윤서연의 흔적을 지우는데 혈안이 되었다. 이 칙칙한 가구들 당장 갖다 버려요. 여긴 내 집이야. 내 취향대로 꾸밀 거라고. 그녀는 하인들에게 고함을 쳤고 이강민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묵인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열정과 솔직함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유라의 욕망은 끝이 없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진숭백화점 VVIP 룸을 드나들며 값비싼 보석과 명품백 디자이너 의상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다. 이 모든 비용은 물론 진숭그룹의 법인카드로 처리되었다. 그녀는 강민의 팔에 매달려 애교를 부리며 말했다. 자기야, 나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줘. 자기 위치에 맞는 여자는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 강민은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았지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강민의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았다. 윤서연이 있을 때 저택은 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공기마저도 고요했다. 그는 그 침묵이 지루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유라가 온 이후 집은 값비싼 물건들로 어지러워졌고 그녀의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하인들을 다그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강민은 중요한 업무 보고를 받는 중에도 그녀의 방해를 받아야 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평온함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유라의 월권은 저택 안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진숭의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룹 경영에까지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 자기야, 이 프로젝트는 왜 이렇게 재미없게 해? 차라리 우리 패션 계열사를 밀어주자. 내가 잘 아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녀는 강민의 집무실에 불쑥 찾아와 중요한 서류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녀는 경영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강민은 처음에는 그녀의 이런 행동을 귀엽게 여겨주려 애썼다. 유라야, 회의 중이잖아. 이쪽 일은 당신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타일렀지만 속으로는 짜증이 치밀었다. 윤서연은 단 한 번도 그의 집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오거나 그의 일에 대해 아는 척 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역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은 이 불쾌감을 율에 대한 실망이 아닌 서연에 대한 해묵은 분노로 착각했다. 진숭그룹의 첫 번째 균열의 소리가 들려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대규모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는 긴급 보고가 올라왔다.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상이 결렬 직전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진숭 측의 소통 방식이 갑자기 무례하고 비전문적으로 바뀌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프로젝트는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였고 강민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일이었다. 강민은 즉시 담당 임원을 호출하여 질책했다.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쪽에서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해서 다 맞춰주란 말이야. 그는 분노했지만 임원의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회장님, 그게 예전 윤서연 여사님께서 담당하실 때는 그쪽 파트너사 대표의 부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셨습니다.
문화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리하셨는데 저희는 그 연결고리를 잃었습니다. 윤서연 강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가 고작 파트너사 부인의 기분을 맞춰주는 사교 활동 따위로 프로젝트에 기여했다는 말인가. 그는 코웃음을 쳤다. 고작 그런 것 때문에 수천억짜리 사업이 흔들린다는 건가. 변명하지 마. 당장 싱가포르로 날아가서 무릎이라도 꿇어. 그는 그것이 서연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고용한 유능한 임원들의 공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는 서연의 조용한 외교력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문제는 싱가포르뿐만이 아니었다. 며칠 뒤 프랑스의 명품 LVMH 그룹과의 독점 기술 제휴 협상이 중단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진숭의 바이오 부문이 개발한 신소재에 대한 것이었다. 프랑스 측 담당자는 진숭이 제출한 보고서에 감성적 품질과 문화적 뉘앙스가 현저히 떨어졌으며 이전 담당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통보해왔다. 그들은 파트너십을 재고하겠다고 했다. 강민은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관련 부서장들을 닥달했다. 도대체 이전 담당자가 누군데 이 모양이야? 부서장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것도 윤서연 여사님이십니다. 불문학 전공이셔서 저희 기술 보고서를 그쪽 문화에 맞게 완벽하게 재구성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저 기술 데이터만 드렸을 뿐입니다. 강민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단지 번역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숭의 기술에 이야기를 입혔던 것이다. 강민이 해외 프로젝트 붕괴로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한유라는 신이 나서 그에게 달려왔다. 자기야, 나 진숭 문화재단 이사장 자리 주면 안 돼. 나도 이제 그룹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이미지 관리도 되고 좋잖아. 그녀는 강민의 심각한 표정을 읽지 못했다. 그녀에게 회사는 그저 자신의 명함을 꾸며줄 배경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윤서연보다 못할 것이 없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강민은 순간적으로 그녀의 뺨을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문화재단 윤서연이 수년간 공들여 키워온 곳이었다. 그녀는 재단을 통해 해외 박물관과의 교류를 성사시켰고 그것이 진숭의 유럽 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숨겨진 통로였다. 그런데 한유라는 그 자리를 그저 사교 파티를 열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좀 비켜줘. 강민은 처음으로 유라에게 차갑게 말했다. 한유라는 그의 냉담한 반응에 놀랐지만 이내 입술을 삐죽거렸다. 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뭘 틀린 말 했어. 이제 내가 자기 아내 될 사람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죽은 그 여자가 하던 건 나도 다 할 수 있어. 그녀의 무지하고 오만한 외침이 강민의 귀를 찔렀다. 강민은 깨달았다. 한유라는 윤서연의 그림자조차 밟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이 실망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강민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윤서연의 부재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어야 했다. 다들 윤서연 하는데 그녀가 없으면 진숭이 무너질 것 같아. 당장 대체 인력을 찾아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그는 임원회의에서 고함을 질렀다. 그의 오만함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윤서연의 역할은 단순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숭이라는 거대한 기계에 보이지 않는 윤활유였다. 그녀는 강민의 공격적인 경영 방식이 만들어내는 마찰과 갈등을 뒤에서 조용히 무마시켰다. 그녀는 기술과 예술을 동양의 논리와 서양의 감성을 잇는 다리였다. 강민은 그 다리를 제 손으로 폭파시켜버린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강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유라의 사치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녀는 강민의 침묵을 승낙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진숭백화점의 VVIP 파티를 강행했고 그곳에서 자신이 곧 이강민 회장과 결혼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 소식은 주주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샀다. 아내가 죽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벌어진 파렴치한 행각이었다. 진숭의 기업 이미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진숭의 주가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민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는 사업의 중요한 연결고리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명분마저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한유라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진숭의 내실과 자신의 평판을 잃고 있었다. 그는 텅 빈 저택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셨다. 한유라는 이 시간에도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강민은 처음으로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삐걱거렸다. 그가 손을 대면 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다. 윤서연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이토록 매끄럽게 돌아갔는데 그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일을 묵묵히 처리해왔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며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오만하게 믿었다. 균열은 진숭 건설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중동에서 추진하던 스마트시티 입찰 건이었다. 진숭은 기술력에서 압도적이었지만 입찰 막바지에 탈락했다. 탈락 사유는 지속가능 경영 및 문화적 기여도 항목에서의 저조한 평가였다. 그 평가는 윤서연이 이끌던 문화재단이 현지에서 진행하던 교육 및 의료봉사 활동과 연계되어 있었다. 강민은 그 활동들을 돈 안 되는 짓이라며 축소시켰던 것이다. 저택의 하인들도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했다. 윤서연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했지만 한유라는 그들을 노예처럼 부렸다. 이 무식한 것들,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그녀의 히스테리는 날마다 심해졌다. 강민의 집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라의 욕망과 강민의 짜증이 충돌하는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다. 강민은 이 모든 것이 지긋지긋했다. 그는 한유라가 자신의 트로피 와이프가 되어줄 것이라 기대했다. 그녀의 젊음과 미모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트로피가 아니라 진숭이라는 배에 구멍을 내는 짐덩어리였다. 그녀는 강민의 성공을 돕는 파트너가 아니라 그의 성공에 기생하는 기생충이었다. 그는 윤서연의 빈자리가 이토록 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강민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쓸어버렸다.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그는 한유라의 천박함에 질렸고 무능한 임원들에게 분노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 상황 자체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이 윤서연의 죽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오만함이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있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홀로 집무실에 남아 싱가포르와 프랑스건의 서류들을 뒤적였다. 이전 보고서들을 찾아보았다. 그곳에는 윤서연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특별고문, 문화자문이라는 모호한 직함 뒤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보고서는 하나같이 명료하고 설득력 있으며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그에 반해 지금 올라오는 보고서들은 건조한 데이터의 나열일 뿐이거나 노골적으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천박한 제안서에 불과했다. 강민은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서연의 능력이라고 인정하는 대신 부하 직원들의 태만이라고 결론 지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자신보다 더 유능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여자 하나 없다고 회사가 흔들려 말도 안 돼. 강민은 위스키를 한 입에 털어 넣었다. 그는
한유라가 기다리는 침실로 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더 강력한 통제와 더 많은 돈이라고 믿었다. 그는 윤서연의 부재가 아닌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행복의 환상은 깨졌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오만이라는 더 큰 환상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곧 이 오만의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진성그룹은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강민이 자신의 왕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세한 균열들을 애써 외면하는 사이 결정적인 타격이 날아들었다. 독일의 유망 바이오테크 기업 바이오신테크 인수합병건이 최종 단계에서 무참히 결렬된 것이다. 진순기 그룹의 차세대 먹거리로 점찍고 수년간 공들여온 초대형 M&A였다. 이 계약 하나에 그룹의 미래 10년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실패의 이유는 치욕적이었다. 바이오신테크의 독일인 CEO는 최종 서명을 앞두고 진숭 측에 신뢰 불가를 통보했다. 당신들의 접근 방식은 천박하고 단기적인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다. 우리는 기술을 팔 수는 있어도 우리의 철학까지 팔지는 않는다. 그들은 진숭이 제시한 기술 보고서와 미래 비전에서 어떠한 지속 가능성이나 인문학적 고찰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정확히 윤서연이 부재한 이후 진숭이 잃어버린 것들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진숭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증발했다. 이는 단순한 재정적 손실이 아니었다. 이강민 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시장의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그룹 역사상 최악의 위기였다. 강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분노로 서류를 찢어발겼다. 감히 나를 모욕해 그깟 독일 늙은이가. 하지만 그의 분노는 시장의 냉혹한 평가를 이길 수 없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평소 강민의 눈치만 보던 이사들과 대주주들이 처음으로 그에게 날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회장님, 이번 M&A 실패의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그룹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한유라라는 여자 문제로 그룹 이미지를 실추시킬 겁니까? 그의 절대 권력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강민은 이 모든 압박 속에서 거의 질식할 지경이었다. 그는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그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기 위해 늦은 밤까지 홀로 남아 바이오신테크 관련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몇 년 전부터 추진되었음을 기억했다. 그는 초창기 보고서를 찾아 지금의 무능한 담당자들과 비교해 징계의 근거를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는 저택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윤서연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공간이었다. 그녀가 죽은 이후 강민은 그 방을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흔적을 마주하는 것이 불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초기 M&A 자료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먼지 쌓인 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다. 방 안은 여전히 그녀의 단정한 취향이 묻어나는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닥치는 대로 뒤졌다. 그러다 그의 손에 묵직한 가죽 바인더 하나가 잡혔다. 그것은 공식적인 보고서가 아니었다. 윤서연의 개인적인 경영 분석 노트였다. 강민은 처음엔 그것을 무시하려 했지만 바이오신테케이라는 단정한 필체의 제목을 보고는 멈칫했다. 그는 홀린 듯 노트를 펼쳐들었다. 그 안에는 그가 상상조차 못했던 진숭의 진짜 역사가 담겨 있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다. 그것은 3년 전 작성된 바이오신테크 초기 분석 보고서였다. 서연은 이미 그때 독일 기업 특유의 장인 정신과 인문학적 가치를 강조하며 기술적 접근이 아닌 문화적 동질성을 우선 확보해야 함. 최소 3년간의 문화교류 재단 설립 및 공동연구를 제안함이라고 적어놓았다. 강민이
돈 안 되는 짓이라며 일축했던 바로 그 제안이었다. 만약 그때 그녀의 말을 들었다면 강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노트를 넘겼다. 다음 장에는 2021년 진숭이 겪었던 정체불명의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었다. 강민은 당시 그것을 단순한 시장 변동성으로 여겼다. 하지만 서연의 기록은 달랐다. 그것은 경쟁사의 교묘한 적대적 인수 시도였다. 그녀는 강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신의 개인 상속재산을 처분해 비밀리에 진숭의 주식을 매입하며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해외 투자 펀드를 역으로 이용해 오히려 경쟁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모든 것이 물밑에서 조용히 일어났고 강민은 자신의 왕국이 무너질 뻔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강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이강민 회장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원치 않음. 진숭은 지켜줘야 하니까. 그는 숨이 막혔다. 그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아내, 그저 배경 좋은 사격의 꽃이라고 생각했던 윤서연이 사실은 진숭을 구한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싱가포르 프로젝트, 프랑스, LVMH, 건. 모든 성공적인 해외 사업 뒤에는 그녀의 치밀한 전략과 문화적 통찰력이 있었다. 그녀는 강민의 공격적인 확장을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하며 그가 일으킨 문제들을 수습하고 있었다. 강민은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바보였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거대한 아내의 그늘 아래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시기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완벽하게 멀게 했다. 그는 서연의 지성에 대한 모욕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저택의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유라가 쇼핑백을 주렁주렁 들고 하인들에게 고함을 치는 소리였다. 이것들 당장 내 방으로 옮겨. 그리고 회장님 아직도 저 칙칙한 서재에 처박혀 계셔. 빨리 나오시라고 해. 나 오늘 기분 꿀꿀하니까 당장 파티하러 가야겠다고. 그녀는 진숭이 불타는 와중에도 자신의 사치와 유흥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강민은 유라의 목소리가 마치 지옥의 소음처럼 들렸다. 그는 서연의 노트를 든 채 비틀거리며 방에서 나왔다. 유라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와 팔짱을 뀌었다. 자기야, 왜 이렇게 죽을 상이야? 회사 일은 아래 것들 시키면 되지. 이것 봐, 나 오늘 이 루비 목걸이 샀어. 예쁘지? 자기가 죽은 그 여자한테는 이런 그녀 하나 안 사줬다며.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윤서연을 모욕했다. 순간 강민의 눈에 유라는 더 이상 매혹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진숭의 피를 빨아먹는 천박하고 무지한 기생충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진숭의 심장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이 기생충을 올려놓았다. 그는 이강민의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유라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다. 닥쳐. 제이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저택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유라는 자신의 뺨을 감싸쥐고 충격에 빠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자, 자기 지금 나 때린 거야. 강민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너 같은 천박한 것이 감히 누굴 입에 올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기에 그 분노를 가장 만만한 대상에게 터뜨렸다. 유라는 겁에 질렸지만 이내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천박해. 이강민 당신 미쳤어. 날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당신이 그 여자 죽음으로 내몰고 나한테 매달렸잖아. 그녀의 비명이 저택을 울렸다. 강민은 그 말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 여자 죽음으로 내몰고 그는 다시 서재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윤서연. 그는 그녀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다. 그제야 진짜 후회가 밀려왔다.
돈이나 회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묵묵히 지켜주던 유일한 사람을 제 손으로 내쳤다. 아니,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는 그녀의 침묵이 경멸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죽음. 갑자기 그날의 사고가 머릿속을 스쳤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다. 그녀가 사라진 타이밍 불에 탄 차량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종결된 수사. 그는 그때 그것을 행운과 자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치밀한 노트를 본 이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다. 윤서연. 그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던 여자가 과연 그렇게 허무하게 운전 미숙으로 절벽에서 떨어진다고, 아니면 남편의 배신에 충동적으로 자살을 한다고. 그녀의 노트 어디에도 감정적인 동요나 절망의 흔적은 없었다. 오직 진숭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걱정뿐이었다. 그것은 자살할 사람의 기록이 아니었다. 강민의 등골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만약 그 죽음이 진짜가 아니라면, 만약 그것조차 그녀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면,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오만함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그 벼랑을 선택한 것이라는 더 무서운 진실의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전에 그 무능한 팀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오직 강민의 더러운 일만을 처리하는 자였다. 지금부터 내 아내 윤서연의 사고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경찰도 진숭의 그 누구도 모르게 모든 것을,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부터 그녀의 마지막 행적까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 그는 후회 속에서 처음으로 진실을 갈망하기 시작했다. 이강민은 지옥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윤서연의 노트를 발견한 이후 그의 세상은 뿌리째 흔들렸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 그가 이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의 오만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지독한 후회와 함께 모든 것을 의심하는 편집증적인 공포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진숭의 제왕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기만의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그의 그림자 보안팀은 즉시 윤서연의 사고를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경찰의 공식 기록이 아닌 현장의 원본 데이터를 파고들었다. 첫 번째 의문은 절벽 아래에서 발견된 차량의 상태였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차량은 전소되었지만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스키드 마크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도를 내지 않고 그대로 밀어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강민은 보고를 받으며 마른 침을 삼켰다. 운전 미숙이나 자살 충동으로 인한 과속 추락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차를 밀었거나 혹은 처음부터 차 안에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가설까지 가능했다. 그는 당시 훼손이 심해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던 시신을 떠올렸다. 그는 당시의 부검 기록과 DNA 샘플을 다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동시에 강민은 한율에 대한 모든 환상을 버렸다. 그가 유라의 뺨을 때린 그날 밤 이후 저택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유라는 며칠간 방에 틀어박혀 울부짖고 물건을 부쉈지만 강민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유라에게 사람을 붙였다. 그녀의 모든 통화, 모든 만남, 모든 소비 내역을 감시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는 여자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진숭의 위기를 가중시킨 바이러스이자 자신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치욕의 증거였다. 감시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럽고 충격적이었다. 한유라는 강민을 만나기 전부터 교제해온 옛 애인과 여전히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에게서 받아낸 돈과 선물들을
그 남자에게 고스란히 가져다 주며 이 늙은이 돈은 많지만 정말 지루해 죽겠어. 당신은 조금만 기다리면 돼. 내가 진숭의 안주인이 되면 이 모든 게 다 우리 거야. 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강민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생할 숙주로 이용한 것이었다. 분노가 강민의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더 깊은 배신을 직감했다. 유라가 만나는 옛 애인은 다름 아닌 진숭의 경쟁사인 태성바이오의 핵심 연구원이었다. 강민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진숭의 M&A 건이 번번이 실패하고 신기술 정보가 미묘하게 새어나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유라의 방을 뒤져 그녀의 개인 노트북과 휴대폰을 확보했다. 그 안에는 진숭그룹의 내부 기밀 문서들이 버젓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민의 집무실에 드나들며 강민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혹은 그가 자신에게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기밀 정보들을 빼돌렸다. 그녀는 진숭의 정보를 태성바이오에 넘기고 그 대가로 옛 애인과의 밀회와 막대한 현금을 받아 챙기고 있었다. 바이오신테크 M&A 실패에도 그녀의 정보 유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강민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절망과 자조, 그리고 미칠 듯한 분노가 뒤섞인 광기 어린 웃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진숭을 파멸시킬 스파이를 침실까지 끌어들였다. 그는 윤서연이라는 충신을 내쫓고 한유라라는 역적을 끌어안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농락당했는지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가장 상대하기 쉬운 장님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당장 한유라를 끌고 가 모든 것을 끝장내고 싶었지만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다. 윤서연의 사고에 대한 최종 보고. 그의 그림자 팀이 진숭의 비밀 연구소에서 사고 현장의 DNA 샘플과 윤서연의 모근에서 추출한 DNA를 대조했다. 결과는 단 몇 시간 만에 나왔다. 강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두 개의 보고서를 동시에 받아들었다. 하나는 한유라의 배신에 대한 증거였고 다른 하나는 윤서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었다. 그는 먼저 윤서연의 DNA 분석 보고서를 열었다. 결과는 단 한 줄이었다. 불일치.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는 윤서연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것은 신원미상의 다른 여성의 것이었다. 윤서연은 그 차에서 죽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녀는 그를 속였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연출하고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가 그녀의 노트에서 느꼈던 그 치밀함, 그것은 복수의 서막이었다. 그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해야 마땅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서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그녀가 살아있다. 그가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다는 안도감.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바로 더 큰 공포와 몸열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왜 떠났는가? 왜 죽음을 위장했는가? 그를 벌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녀에게 그는 그 정도의 가치조차 없는 존재였던가. 그는 비틀거리며 한유라의 배신이 담긴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태성바이오와 주고받은 이메일 기밀 문서가 넘어간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의 음탕한 대화가 담긴 녹취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두 개의 보고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한 여자는 진숭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다른 여자는 진숭을 팔아넘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이용했다. 그리고 그는 그 두 여자 사이에서 완벽한 오판을 저질렀다. 이강민의 내면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자아, 그의 자존심, 그가 이룩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가짜였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진숭을 이끈 것이 아니라 윤서연이 진숭을 지탱해왔음을. 그리고 자신이 그 지탱하는 기둥을 뽑아버리자마자 한유라 같은 기생충들이 들끓기 시작했음을.
그는 철저하게 실패했다. 경영자로서도 남자로서도 그의 눈에 이성이 사라지고 차가운 광기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후회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배신자들을 처단해야 했다. 그는 먼저 한유라를 불렀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지.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한유라는 그가 드디어 자신의 히스테리를 받아주고 화해를 청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강민의 서재로 들어섰다. 서재 안은 어두웠다. 강민은 거대한 책상 뒤에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자기야, 나 기다렸어. 이제 화 풀린 거야. 한유라가 콧소리를 내며 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강민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책상 위에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방 안에 한유라가 옛 애인과 나누던 음탕한 대화와 진숭의 기밀을 넘기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늙은이 곧 있으면 내 소나귀에 들어와. 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스피커폰을 끄려 했지만 강민은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천박한 것.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네가 감히 날 농락해. 네가 감히 진숭을 넘봐. 그는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한유라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다. 잘못했어, 자기야. 저 남자가 날 협박해서. 난 억울해. 닥쳐. 강민은 그녀의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증거를 검찰과 태성바이오의 이사회에 넘긴 후였다. 그녀는 산업 스파이 혐의와 횡령 배임 혐의로 즉각 체포될 것이다. 그녀의 옛 애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태성바이오는 발칵 뒤집힐 것이고 그녀의 명품과 보석은 모두 압수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진숭의 안주인이 아니라 진숭을 망친 스파이로 감옥에 가게 될 터였다. 문이 열리고 강민의 보안팀이 들어와 유라를 양쪽에서 붙잡았다. 그녀는 발버둥치며 강민에게 매달렸다. 강민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사랑했잖아. 강민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사랑, 넌 그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어.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준 것이지만 네가 가게 될 지옥은 네 스스로 만든 거야. 끌어내. 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강민의 내면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한유라를 처단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윤서연. 그녀는 왜 자신을 속였을까?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녀는 왜 자신에게 이런 모멸감을 안겨주는가? 그는 윤서연의 DNA 분석 보고서를 움켜쥐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희망이 아니라 더 큰 절망이었다. 그녀가 죽었다면 그는 그녀를 비극의 희생자로 미화하고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그를 향한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복수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숭을 지키는 동시에 그를 가장 완벽하게 조롱했다. 그는 윤서연을 찾아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묻고 싶었다. 왜 그랬는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가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그녀의 그 차가운 무관심 혹은 경멸. 그는 이미 그녀와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윤서연이라는 거대한 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텅 빈 서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진짜 붕괴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진성그룹은 침몰하는 거함이었다. 한유라의 산업 스파이 행각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며 그룹의 신용도에 치명타를 날렸다. 그녀가 빼돌린 정보로 인해 경쟁사 태성바이오는 진숭의 핵심 기술을 모방한 신제품을 출시하며 시장을 잠식해 들어왔다. 바이오신테크 M&A 실패로 인한 손실과 주가 폭락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은행들은 앞다투어 대출금 회수에 나섰고 협력업체들은 현금 결제를 요구하며 납품을 중단했다. 이강민은 몰락한 왕이었다. 그는 텅 빈 저택에서 홀로 버티고 있었다. 윤서연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다는 것은 그가 고용한 그림자 팀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그는 이 사실을 차마 세상에 알릴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얼마나 경멸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게 그녀에게 속았는지를 공표하는 셈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그는 윤서연을 찾기 위해 전 세계의 사설 탐정들을 고용했지만 그녀는 소피아 윤이라는 이름 뒤에 완벽하게 숨어 있었다. 그녀는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강민의 닿을 수 없는 곳에서 그의 파멸을 지켜보고 있을 터였다. 그는 매일 밤 그녀의 빈 서재에 앉아 그녀가 남긴 경영 노트를 읽었다. 그것은 그에게 유일한 교과서이자 그가 저지른 죄를 되새기게 하는 끔찍한 고해성사였다. 주주들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그들은 이강민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그룹은 사실상 파산 직전이었다. 이사들은 회생 절차를 밟거나 혹은 회사를 헐값에라도 매각해야 한다고 그를 압박했다. 이강민은 자신의 모든 사재를 털어놓으며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이미 뚫려버린 댐을 손으로 막으려는 어리석은 짓에 불과했다. 진숭의 이름은 더 이상 성공의 상징이 아니었다. 몰락의 대명사였다. 바로 그때 구세주처럼 혹은 저승사자처럼 한 투자그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SY 글로벌.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신생 국제투자 펀드였다. 그들은 진숭그룹의 부채 전액을 상환하고 막대한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다. 하지만 그 조건은 가혹했다. 이강민을 포함한 현 경영진 전원의 즉각적인 해임과 이사회의 장악이었다. 절망에 빠진 주주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SY 글로벌은 그들이 내민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진숭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이강민이 윤서연에게 굴욕적인 이혼을 선언했던 바로 그 호텔의 그랜드 볼룸이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에서 모든 것이 끝날 운명이었다. 강민은 수척해진 얼굴로 그곳에 앉아 있었다. 회의장은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침울했다. 주주들의 분노 어린 시선이 모두 이강민에게 쏟아졌다. 그는 한때 이 모든 것을 소유했던 왕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왕국이 매각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죄인이었다.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단상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윤서연의 빈자리를 깨닫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이미 예견된 결말이었음을 직감했다. 그의 오만함이 진숭을 이 지경으로 몰고 온 것이다. 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회의 시작을 알렸다. 진숭그룹의 미래를 위해 SY 글로벌의 인수 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그는 SY 글로벌의 대표단 입장을 요청했다. 볼룸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렸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강민 역시 기계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어떤 모욕을 당하든 이 마지막 순간을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고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한 여자가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파워슈트를 입고 있었고 길었던 머리는 지적인 단발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운 결의로 빛났고 그 눈빛은 회의장을 압도할 만큼의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을 훑어보았다. 강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유령,
그가 파괴했다고 믿었던 존재. 그녀였다. 윤서연. 그녀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 그의 심판자로서 이 자리에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이강민의 조용한 아내 윤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SY 글로벌의 CEO 소피아 윤이었다. 서연아니 소피아는 단상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그녀는 청중 속에 얼어붙은 이강민을 흘깃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바로 그 무관심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관심은 경멸보다 더 깊은 완벽한 무의의 상태였다. 그는 그녀의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막힘없는 영어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으며 회의장 전체를 장악했다. 안녕하십니까. SY 글로벌의 대표 소피아 윤입니다. 그녀는 이강민을 단 한 번도 남편으로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스크린에 진숭그룹의 참혹한 재무제표를 띄웠다. 그것은 이강민의 실패를 증명하는 낙인과도 같았다. 진숭그룹은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잘못된 경영 판단과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인해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냉철하게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바이오신테크, M&A 실패, 해외 파트너십 붕괴, 그리고 한유라 스캔들로 인한 내부 정보 유출까지. 그녀는 진숭의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심지어 이강민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이강민은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그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죽음, 그것은 도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 준비였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함으로써 법적인 속박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강민의 감시망 밖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소피아는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갔다. 저희 SY 글로벌은 진숭의 부실을 털어내고 핵심 기술에 재투자하여 그룹을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그녀가 제시한 계획은 완벽했다. 그녀는 강민이 망가뜨린 싱가포르와 프랑스 프로젝트를 즉각 복원할 것이며 자신이 과거에 구축했던 해외 네트워크를 재가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자신이 진숭에 숨겨진 기둥이었음을 만천에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진숭을 되살릴 것인지, 이강민이 어떻게 진숭을 망쳤는지를 조목조목 대비시켰다. 그것은 인수 제안 발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강민에 대한 공개적인 탄핵이었고 사형 선고였다. 주주들은 처음에는 충격에 빠졌지만 이내 그녀의 완벽한 분석과 대담한 비전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진숭을 구할 유일한 희망을 그녀에게서 보았다. 발표가 끝났다. 소피아는 스크린을 끄고 천천히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이강민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가 그의 텅 빈 눈을 꿰뚫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그가 그녀에게 굴욕을 주었던 그날 밤의 침묵보다 훨씬 더 무겁고 잔인했다. 그녀는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말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질문 있으십니까? 이강민 회장님. 그녀가 그의 공식 직함을 부르는 순간 그것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완벽한 종언을 의미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인수할 부실 기업의 전 최N 경영자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적수조차 되지 못했다. 이강민은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지금 그녀에게 무엇을 물을 수 있단 말인가? 왜 나를 속였느냐고, 왜 나를 파멸시키느냐고 모든 답은 이미 명확했다. 그가 뿌린 대로 거둔 것이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자신이 경멸하고 버렸던 여자가 이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자가 되어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주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이내 열광적인 환호가 되어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진숭의 새로운 구원자 소피아 윤을 연호했다. 이강민은 그 환호 속에서 홀로 고립되었다. 그는 자신이 윤서연을 벼랑 끝으로 민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벼랑에서 날아올라 불사조 피닉스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은 그 불사조의 불길에 타버릴 자에 불과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완벽한 패배감만이 공허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했던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였음을 비로소 인정했다. 그는 그녀의 복수가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하게 계획되었는지를 깨달으며 전율했다. 회의장을 가득 채웠던 열광적인 박수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주주들의 얼굴에는 진숭이 구원받았다는 안도감과 새로운 리더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했다. 이강민은 그 모든 환호의 중심에서 완벽하게 소외된 채 텅 빈 껍데기처럼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는 진숭의 역사에서 지워져야 할 오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의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활기에 차 있었다. SY 글로벌의 소피아 윤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진숭그룹의 미래가 걸린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SY 글로벌의 인수 및 경영권 이양 안건에 동의하시는 주주님들께서는 말은 더 이상 강민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다. 이것은 표결이 아니라 자신의 처형식을 확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90% 이상의 찬성. 이강민 회장의 해임안 역시 이견 없이 통과되었다. 회장이라는 직함이 그의 이름 앞에서 공식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었다. 이강민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못했다. 그는 그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고도 조금의 미동도 없이 침착하게 서류를 검토하는 소피아 윤안이 윤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회의가 끝났다. 주주들은 환한 얼굴로 소피아에게 몰려가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강민의 발치에서 아첨을 떨던 자들이었다. 권력의 이동은 그렇게 신속하고도 무자비했다. 강민은 그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하인들이 연 회장의 텅 빈 접시를 치우듯 사람들은 그를 치워야 할 과거로 취급했다. 그는 홀로 남겨졌다. 소피아는 몇몇 핵심 주주들과 짧은 인사를 나눈 뒤 자신의 보좌관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는 회의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다. 그녀는 이강민에게 단 1초의 시간도 허비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녀에게 그는 이미 처리된 안건 닫힌 파일에 불과했다. 강민은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다리를 움직였다. 잠깐만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갈라지고 처절했다. 소피아 대표가 아닌 윤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회의장을 떠나려던 소피아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선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 짧은 침묵이 강민의 심장을 올감했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등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서연아, 제발 나 좀 봐줘. 그는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곁을 지키던 경호원이 즉각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소피아는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안에는 분노도 승리감도 심지어 경멸도 없었다. 오직 완벽한 무관심뿐이었다. 그녀는 마치 길을 묻는 낯선 사람을 대하듯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시죠, 이강민 씨?
세시라는 호칭이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진숭의 제왕이었던 이강민이 그가 버렸던 아내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난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내 오만함이 내 눈을 멀게 했어. 제발 용서해줘. 그는 진심으로 울부짖었다. 이것은 회사를 되찾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진숭이 끝났음을 알았다. 그는 지금 자신이 잃어버린 유일한 진실을 향해 매달리고 있었다. 한유라,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난 그냥 네가 날 무시한다고 생각했어. 네 침묵이 날 미치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넌 날 지키고 있었어. 그렇지. 그의 절규는 텅 빈 볼륨을 울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그녀의 대답을 갈구했다. 그가 괴물이 아니었음을, 그가 모든 것을 망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받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 한마디의 위로라도 듣고 싶었다. 그가 그녀에게 그토록 굴욕을 주었던 바로 이 장소에서 그는 이제 그녀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죄인이 되어 있었다. 소피아는 무릎 꿇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잠시 후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일어나시죠. 당신의 사과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용서, 그건 당신이 내게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게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어요. 강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소피아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지켰다고 생각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난 진숭을 지킨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에게서 빼앗다시피 한 내 어머니의 피와 땀이 서린 진숭을 지킨 겁니다. 당신은 그저 진숭에 붙어있던 가장 큰 장애물이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진실은 잔인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그를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다. 강민은 자신이 그녀의 복수극의 주인공조차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진숭을 되찾는 과정에서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에 불과했다. 그의 존재 가치가 완벽하게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왜 돌아왔는지 궁금하겠죠. 소피아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속삭이듯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강민 씨. 복수는 감정이 남아있을 때나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비즈니스입니다.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가치 있는 자산을 회수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 말은 그 어떤 욕설이나 비난보다도 강민을 깊은 절망으로 빠뜨렸다. 그녀는 그를 증오하지조차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감정을 자극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였다. 그녀의 계획에서 그는 오직 제거 대상 1호였을 뿐이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주었던 모욕을 완벽한 무우애로 되돌려 주었다. 소피아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볼룸을 빠져나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 소리는 이강민의 심장이 멈추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가 떠나간 빈 출입구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진숭을 잃었다. 그의 막대한 부도, 그가 누렸던 절대 권력도 잃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잃어버린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자신을 묵묵히 지탱해 주었으며 심지어 자신보다 더 유능했던 유일한 파트너를 잃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으로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버린 것이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회의장을 정리하기 위해 들어왔다.
그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전 첸 회장을 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부축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투명인간처럼 지나쳐 의자를 정리하고 조명을 껐다. 화려했던 샹들리에의 불빛이 하나씩 꺼지고 볼룸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다. 강민은 그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비틀거리는 그의 발걸음은 자신의 집무실이 아닌 윤서연의 서재로 향했다. 저택은 이미 SY 글로벌의 자산으로 압류된 상태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 방에 들어섰다. 그녀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책상에 놓여있던 그가 미처 읽지 못했던 그녀의 낡은 노트를 다시 펼쳤다. 노트의 마지막 장. 그것은 그녀가 떠나기 직전에 쓴 것이 분명했다. 그곳에는 경영 분석이 아닌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는 끝까지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강민은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경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베푼 마지막 동정이었고 연민이었다. 그녀는 그가 이 진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오만함까지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강민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자신이 어떤 사랑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노트를 움켜쥐고 아이처럼 통곡했다. 하지만 그의 후회는 너무 늦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서재에서 그의 절규는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그는 그의 오만함이 만든 감옥 속에서 영원히 홀로 무너져 내렸다. 며칠 후 뉴스를 통해 진순그룹의 새로운 CEO로 소피아 윤희 공식 취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는 진숭의 로고를 바꾸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그녀의 행보는 거침없었고 시장은 그녀에게 열광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이강민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강민의 소식은 그로부터 한참 뒤에야 작게 보도되었다. 그는 한적한 요양원의 폐쇄 병동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고 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었지만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렸다. 그것이 그가 치른 대가였다.